이거는 꼭 짧게라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재보선 10월 재보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장윤 선배 방송에 나가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제가 늦게 왔잖아요. 아우, 전화 받다가. 그러니까 항의 받다가 늦게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럴 정도로 오늘 치열합니까? 경향TV 늦게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제일 중요한 전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야권이 연대해서 싸워라. 이게 지난 총선 국민의 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시민의 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큰 전제 하에서 호남 공교롭게도 호남, 영남, 수도권 에서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네. 이제 그 서울교육감까지 포함하면 5개 지역에서 선거가 펼쳐지는데 공교롭게도 두 지역은 호남이고 두 지역은 하나는 영남이고 하나는 강화, 인천 강화죠. 강화인데 네. 둘 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2대2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남 2석, 그러니까 영광과 곡성 군수는 민주당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 강화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우세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조국 혁신당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있어 라면서 네. 영광과 곡성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자. 이변의 역사를 만들 것이고 반드시 경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당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 김민석 의원이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경쟁으로 미화하고 포장하면 죄송합니다. 정의당 원장 앞에 계신 정의당처럼 어려우시게 될 거다. 조국혁신당. 이런 얘기 세네. 왜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어깨가 왜 이렇게 축 갑자기 늘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조국혁신당 분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따박따박 다 왜냐면은 따져서 요즘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편의점이 되냐.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상승 국면이면 제가 보니까 네, 그때 추석 라이브 할 때 그때 최고 시청자였나요 그 숫자가? 저희가 추석 네. 라이브 할 때 최고 시청자 27,000. 그죠? 네, 제가 지금 동접자가요? 동접자. 야, 그래 예. 깜짝 놀랐잖아. 우리 CBS 2시 라이브는 조용히 해. 아니 이정주 기자는 보니까 그 영광인가요? 역광에 저희 큰 집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민심 잘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제가-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다음에 영광 특집 한번 불러주세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제가 나온 후보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그 조국혁신당 워크숍을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맞아. 몇 안 되는 기자죠. 예. 이거 누가 영광으로 그러기 워크숍을 쉽지 갑니까? 않지. 예. 모든 정당이 다 인천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 선거가 왜 작지만 작지 않은 선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원래 영광은 그 전에 보면 영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시골에서는 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의 땅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원래는 이낙연의 땅이구나. 네, 좀 예. 이상한 표현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고향이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어쨌든 그 길러낸 곳.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서 거의 16년 4선하고 그리고 전남 도지사를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장악돼 있는 곳이에요.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라고 보시면 돼. 대구 달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지난 대선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이제 뭐 대장동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갈라섰잖아요. 붙었죠. 네. 그리고 이 호남의 민심 자체는 호남은 결국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전략투표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의원조차도 지금 영광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가보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방선거 때 이낙연 전 그러니까 총리가 와서 지지해준 도의원 후보가 있거든요. 그 중진이에요. 그분이 진보당 의원한테 졌습니다. 야, 지지 연설했는데도. 그랬구나. 야, 이거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게 영광이란 도시에서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떤 강세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TK, 경북, 전남 제일 지역색이 센 곳이잖아요. 짝대기만 꽂으면 한나라당 되고 짝대기 꽂으면 민주당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영광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여긴 진보당도 당선되는 곳이라니까요. 네. 그렇구나. 그 얘기를 조국혁신당에서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대표가 영광 곡성에 이제 월세방 얻어가지고 네. 살면서 곡성 같은 데는 가서 아예 다 저 대중탕에 들어가서 남탕에서 지역 국민들과 만나서 정말 센 대화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전해주던데. 그래서 네. 판세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곡성은 민주당이 이기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곡성은 그 원래 민주당 분이 탈당하시다 돌아오신 거라서 곡성은 별 판세가 없습니다. 근데 영광은 제가 분석한 결과는 붙었어요. 원래 있다. 조국혁신당은 그 지역위원회가 없습니다. 아직 지역위원회가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사무실도 없고. 근데 민주당 지역위원회 40년 됐어요 거기. 당원만 제가 알기로 저희 친척분들이 영광 사시니까 물어보니까 4,000명. 표면적으로 4,000명. 당원 명부상 10,000명. 영광 인구가 45,000명입니다. 야. 투표율 70%예요. 28,000명이 투표하거든요. 네. 14,000표 싸움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렇구나. 당원이 4,000인데 14,000표 싸우는데 진다? 그거는 사실은 6,000표 이상 진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엄청나게 파괴 큰 거네. 이 직전 군수가 무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군수가 졌다고. 김준성 군수가 강종만 군수한테 네. 570표 차이로 졌어요. 야, 간단한 곳이 지금 아니네. 민주당은 두고 봐야 돼. 예, 네. 아니 근데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계 자체를 이제 곧 이제 지방선거가 닥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를 누구를 할 거냐를 이제 고민을 끝내고 실제로 이계호 의원이 아마 전남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네. 지금 나온 장세일 후보가 이계호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범주 안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더 들어가면 이게 조금 좀 짜친. 복잡한데 이계호 의원은 고향이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 네, 하여튼. 영광 한평 장성 이제 네, 엮여 있는데 그렇죠. 이계호 의원은 담양이 고향이 담양.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 경쟁력을 가지고 볼 때 영광 사람들이 그렇게 뭐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어주고 이런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운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과 그다음에 뭐 300명이 내려가서 네. 선거 지원을 한다는 선대위가 거예요.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반 인구 그러니까 4만인데.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몰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도부가 매일 와서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선거는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데 여하튼 상당히 치열하게 붙고 네. 있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 대목은 좀 안 좋게 보는데 감정 싸움을 하기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시작했다. 같아요. 예,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갈라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는 호남은 호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산과 인천 강화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야권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마당에 야권이 연대해서 어떤 승리의 그런 모범을 만들어내야 세 번의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패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10월 재보선마저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패색이 짙다라고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자체로 정권에 보내는 시그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과 강화에서 어떻게 야권이 연대할지 사실은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근데 듭니다.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 판세를 제가 9월 그 워크숍 할 때 8월 말부터 쭉 봤잖아요. 네거티브를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보면. 아, 네거티브 시작점이 딱 그래요? 민주당. 예. 네. 저기 오늘 김민석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아니요. 그 네거티브라면 뭐 상한물. 상한물 고인물이 먼저 네, 나와서 상한물 네. 얘기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네거티브인데 네. 제가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민주당이 서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전남 그쪽 보궐 선대위 네, 맡아가지고 선대위 처음에 맡았죠.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그때 후보가 결정되기 전인데 곡성하고 영광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강화랑 강화 안 냈으니까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하자는 거예요. 정의당 출신이시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후보단이라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씁쓸하세요 지금 보니까. 후보단이라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늘 단일화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하나씩 주고 야권 받는 분열, 거지. 예. 야권 분열. 그러니까 우리의 표가 분열돼서 국민의힘의 당선을 막아야 된다. 이 논리일 때 쓰이는 게 후보단이라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영광에서 진보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조국당이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냉정히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가 단일화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지는 나한테 주라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거기는 되는 얘기다. 경쟁을 예. 해야 되는 곳이죠. 약간 조국당 스타일.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다는 있다 하는 거예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정의당 과거에 그 애정이 네. 있어서 그래요. 어.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안 네. 맞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것 같아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뭘로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길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말고 잘 연대해서 대통령 선거 함께 잘 치르고 합당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의당식으로 아니 독자로서 갈 수도 있죠. 네, 정의당식으로 각을 세워서 갈 건지 그렇게 되면 정의당보다 더 죄송합니다. 안 좋은 미래를 만나게 될 정의당 거다. 전멸했는데 더 안 좋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이 아니 저기 어디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빡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거고 끊임없이 감정 싸움을 제기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어서 글쎄 그거는 뭐 정치인들의 몫이니까 제가 뭐 개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런 어떤 보궐선거를 갖고 자꾸 정치 전체가 거기에 함몰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3당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다 방송법이다 전부 민주당이 지금 뭐 통과시키겠다 그러지만 여당일 때는 안 했던 법들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3당의 균형추는 그때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노란봉투법이 캠페인이 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방송법도 발의하려 그런 거를 추혜선 의원이 하는 거를 민주당에서 보이콧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마저 없었다고 보면 이제 무슨 낯으로 민주당이 그 법안을 발의하겠어요. 이게 바로 제3당의 존재 이유인 거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뭐나 하면은 어떤 지역의 기반을 갖고 뭘 하겠다는 거는 자기의 제3당 플랫폼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당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선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가 제가 않죠. 비슷한 말인 게 왼쪽 날개 없다는 걸 저는 언제 느꼈냐면 최근에 그 총선 끝나고 종부세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딱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걸 넓게 말하면 또 어쩌고 토다시니까 딱 좁혀드릴게요. 1주택 종부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주택. 1주택 종부세. 네, 딱 따져보죠. 종부세 내보신 분 주변에 있으세요? 혹시 1주택 중에? 이 주택이 호가가 20억이 넘어가야 돼요. 20억이 넘어가야 1주택은 종부세를 아주 조금 내요. 많이도 아니고. 근데 민주당 안에 들어가면 강령에 뭐라 써 있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잖아요. 아니 20억 아파트에다가 세금 매기는 게 그게 서민정당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걸 완화하는 게 서민정당입니까? 제 말은 뭐냐면 조국혁신당이네. 저는 굳이 말하면 포지션이 정의당 내지는 이쪽인데 왜냐하면 워크숍까지 갔다더니 이거.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서 왜냐 지금 이제 지방선거 2년 앞두고 빌드업 하는 거죠. 서울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이제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오고 하니까 표 받고 싶어서 마용성에서 표 받고 싶어서 다 보이는데 제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게 왼쪽 날개가 없고 위협이 안 되니까 스스로 가운데서 계속 우편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네, 서민의 삶을 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냐 그르냐를 봐야지 정당의 어떤 주장을 말하기 전에 네. 그럼 과거에 민주당은 왜 종부세 폐지 안 했습니까? 왜 2020년에 안 했어요? 그땐 다르고 왜 지금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정수 기자 얘기는 사실상 민주당이 보수당화 됐다는 거죠. 그죠? 건강한 이게 측정으로는. 경쟁이 네. 없고 개혁이 되지 않고 아무도 견제를 안 하니까 네. 민주당 자체가 패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권의 패권이 되고 맞는 있다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보면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금투세 뭐 관련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금투세가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세 형평주의에 따라서 실천합시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2023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네. 연기했잖아요. 그리고 2025년에 또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또 연기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을 결정하고 여야가 모처럼 만에 합의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막 또 개미 투자자들이 뭐 비난한다 비판한다 이러면 시류에 흘러가면서 또 정책을 휘딱휘딱 뒤집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맞는 정책 노선을 가져가야 되는데 종부세만 하더라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부세를 완화하면 무슨 돈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할 맞아요. 겁니까? 네. 지방 교부세 자체가 내려가는 포션이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지역균형 뭐 지역소멸 문제 심각하다 말로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지적이 굉장히 적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두 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항의 좀 받으시고
아, 민주당? 근데, 저는 정의당 포지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20년간 그 제3당 노선을 해봤잖아요. 뭐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정의당이 이제 뭐 몰락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건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3당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필요해요. 예. 이건 이제 어떤 정치를 만들 건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건데 그 모든 결정적 계기는 패스트 트랙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충만했으나 위성정당 창당 때부터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앙금을 해소할 길이 없다가 아무래도 작은 당이 소멸되는 쪽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저기 연동형이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생겨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정치의 어떤 거 조금씩 이래가는데 정치 양극화 논리로 이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 정치의 양극화, 사막화, 그 다음에 여야 됐을 때 그냥 공수만 바뀌면 굉장히 마음이 그때마다 바뀌는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잘 근데 살펴보시고. 민주당은 네. 이제 어쨌든 큰 배고 그 배 안에서 약간 조국혁신당의 그런 진보 노선까지 포용해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노선은 어떤 건지 저는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들 스스로 어떤 그 한국 정치의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각화된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으니 이거는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아니냐. 그것도 또 라고 이제 또 조금 문제 갈등적인 지적을 하고 요소가 있죠. 있죠. 아까 김준영 의원이 그거 갖고 뭐 아까 저 핏대를 올리던데.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아, 민주당도 같이 가놓고 뭐.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그런 점에서는 네. 이런 얘기는 아, 하다 민주당도 보면 같이 갔대요? 아니 그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진 사람이 조국당만 빠진, 빠진 게 것은 아니고. 아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려면은 하루면 돼. 우리가 한두 개면은 얼마든지 갈등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분열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